엔마는 원피스에 저주받은 카타나입니다. 이 검은 21대 명검 중 하나로 한번 베어 산을반으로 자를 정도로 강력합니다. 제가 엔마라고 불릴 검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제작을 위해 폭 1인치 두께 0.5인치의 W2 공구강 강제를 준비했습니다. W2는 엄청나게 단단할 뿐만 아니라 함원을 만들기에 현대 공구강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팁 부분을 45도 각도로 약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팁 단조에 쓰이지만 현대 강제 발을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바의 긴 쪽을 단조해서 짧은 쪽과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단계는 전통적인 블루머리 강철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멋있을 것 같아서 제 강철에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끝부분을 단조한 후에는 문해, 즉 등 쪽 배배를 단조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단조하지 않고 그라인더로 다듬기로 해서 다음 단계로 칼날 배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벨링은 겉보기보다 복잡하며 저는 단순히 날을 얇게 만드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합니다. 먼저 실제 베벨 라인, 즉 신호기지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칼날 형태의 곡선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칼날과 반대쪽을 베벨링하고 있습니다. 칼날의 단면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최종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해 타격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 칼날을 자세히 보면 제가 베벨링하고 형상을 잡은 부분이 뒷부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끝부분이 실제로 얇아야 합니다. 히바키 근처가 가장 넓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얇아져야 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멋져 보이네요. 복잡한 다마스커스나 단조 용접으로 만든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이런 칼날을 만드는 게 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칼날의 양과 형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12인치 칼날 같아요. 칼날 길이를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에서 이 검은 형태가 변하는 검입니다. 오뎅은 키가 4m쯤 되는 사람이었고 그 검을 완벽하게 다뤘지만 조로는 2m쯤 되고 그에게도 똑같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참고로 사용할 수 없어서 역사서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카타나는 길이가 24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이면 와키자시입니다. 저는 약 24.5인치에서 25인치 정도 길이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칼날을 단련할 자신이 없어서 너무 크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밖이 약 화씨 115도 정도로 정말 더웠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지 않고 그냥 짧은 카고 바지를 입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타나 작업에서는 단조 용접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장간의 번호 2개 중 하나만 켜고 압력도 5psi로 낮췄습니다. 단조 용접할 때 열의 4분의 1 정도만 내보냈는데도 차고한 온도가 여전히 약 화씨 140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제 셔츠 색깔과 똑같아졌죠. 이 검을 가열할 때마다 거의 매번 요시하라, 요신도의 일본도 제작의 예술이라는 책을 다시 참고했습니다. 이 검의 모든 부분이 실제 카타나와 최대한 똑같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실제로 해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알고는 있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실수했어요. 탕블리는 등 쪽에서 해야 하는데 날에서 해서 잘못됐죠. 이 영상을 다 만든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요. 제가 거기서 가리키고 있던 것은 요코테라는 선이었어요. 요코테는 모든 전통적인 카타나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칼끝 부분만 며칠 동안 돌로 연마해야 겨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 칼날을 최대한 전통적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공을 들여서 그 요코테를 제대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처음 빌렛을 시작해서 완성된 검을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건 제가 옷을 갈아입었고 밖이 다시 밝아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2시간 정도면 끝날 일이었지만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카타나는 제가 아는 다른 모든 검과는 약간 다르게 칼날의 베베리탕 손잡이 속 부분까지 쭉 이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베베리탕까지 이어지지 않는 카타나는 본 적이 없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대장장이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칼날에 적용한 경우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엠마는 그냥 평범한 카타나가 아니라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하나에 나오는 카타나입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의 팬들이 제가 만드는 칼날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 제 어깨에 약간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제가 나무 조각으로 칼날의 곡선을 고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무 조각을 쓰는 이유는 나무가 금속을 변형시키지 않을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칼날을 구부릴 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디지털 테이퍼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하바키부터 끝까지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꽤 잘한 것 같아요. 1.4인치에서 끝부분은 약 1.25인치까지 줄었는데 꽤 좋은 결과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카타나에 익숙한 분들은 제 칼날이 이미 곡선이 있는 걸 보고 담금질할 때 곡선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답이 맞으면서도 아닙니다. 물에 담그면 더 많이 휘어지겠지만 저는 기름에 담글 거예요. 기름에 담금질하면 반대로 휘어지므로 저는 원하는 곡선보다 더 많이 휘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보고 칼날이 곧게 펴졌는지 확인하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또한 날이 곧은 칼날의 중심에 오도록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도 또 다른 골칫거리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날 단조가 끝났으니 이제 불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불림은 금속의 결정립을 미세하게 하고 열 처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저는 3번의 사이클로 불림을 합니다. 첫 번째는 1650도에서, 두 번째는 1500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1350도에서 진행합니다. 3번의 사이클 사이마다 저는 온도를 약 700도에서 800도 정도로 식혀줍니다. 날이 아래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돌을 파고들게 됩니다. 칼날이 오븐에서 다궈지는 동안 저는 시간을 내서 바닥을 쓸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최대한 자주 청소하려고 합니다. 3번의 노멀라이징 사이클이 모두 끝나면 다시 그라인더로 가져가서 많은 재료를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지만 제가 모든 칼날마다 꼭 하는 일 중 하나는 먼저 무딘 벨트로 단조 스케일을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스케일을 다 벗겨내고 나면 훨씬 더 날카로운 벨트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조 스케일이 실제로 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딘 벨트로 갈아내지 않으면 날카로운 벨트가 금방 망가져서 수명이 줄어들고 돈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벨트가 얼마나 비싼지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아까 보셨던 그 보라색 벨트가 $22였습니다. 파란색 벨트는 $18로 저렴하지 않고 제가 쓰는 빨간색 벨트는 $12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벨트는 버릴 때마다 그냥 돈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이드 연마가 끝나면 등 부분에 클레이를 바르고 열 처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클레이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쇄된 단조 스케일이고 두 번째는 사타나이트입니다. 사타나이트는 내화 시멘트입니다. 보통 물과 섞어서 단조로 내부를 코팅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타나이트는 칼날의 하문을 만드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카타나 제작에도 계속 사타나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물을 너무 많이 붓고 싶지 않아요. 물을 너무 많이 부었네. 어쩌면 딱 적당한 양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사타나이트가 꽤 고르게 섞였네요. 이제 이 스케일을 좀 가져가 볼게요. 칠리 파우더와 섞어서요. 냄새가 좋아서 저도 먹고 싶어요. 사타나이트는 인스턴트 라면 냄새와 비슷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이유예요. 실제로 인스턴트 라면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시험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칼날에 얇은 선을 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선들은 실제로 아시라인이라고 불려요. 아시라인은 칼날의 기능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하몬의 실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하몬 라인이 너무 곧으면 칼날이 실제로 갈라질 수 있어 기능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아시라인들은 단단한 강철과 부드러운 강철이 서로 잘 섞이도록 해서 칼날이 갈라지지 않게 해줍니다. 모양에 관해서는 사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지만 이 선들이 불타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실제로 제 열처리 오븐을 사용해서 카타나를 담금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장간에서 담금질할 때 나오는 하몬이 열처리 오븐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온도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열되면 칼날이 금이 갈 수 있고 덜 가열되면 하몬이 생기지 않으며 너무 오래 가열하면 하몬의 활동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고 불을 끄고 문도 대부분 닫아놓은 겁니다. 폐에는 안 좋겠지만 더 좋은 하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온도 확인엔 자석을 사용합니다. 자석이 붙으면 너무 차갑고 안 붙으면 임계 온도 이상입니다. 정말 뜨겁네요. 준비됐어? 유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바로 뜨임 처리를 할 거야. 나는 2시간 후에 잘 됐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야. 이게 금이 가지 않았길 정말 바란다. 그럼 정말 슬플 거야. 그리고 정말 웃길 거야. 사실 먼저 점토부터 떼어낼게. 여기서 점토를 긁어내는 데 쓰는 이 칼은 4년 전에 제가 단조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카람빗입니다. 여기서 점토를 긁어내야 하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마도 좋은 징조일 거예요. 다음으로 할 일은 그라인더로 가져가서 깨끗한 강철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 담금질을 하고 칼날에 하몬을 넣고 싶을 때 어두운 산화물을 모두 갈아내면 하몬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좋지 않네요. 정말 멋진 하몬이 이렇게 이 칼의 일부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담금질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가까워요. 이때 저는 칼날을 다시 담금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엇을 다르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아시 라인이 너무 두껍고
칼날이 천천히 식어날 부분만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엔마의 하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훨씬 넓은 범위에 점토를 바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날이 좀 더 빨리 담금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수상한 열처리요. 전혀 휘지 않았다는 사실로 확실히 설명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점토를 훨씬 더 과감하게 발랐고 아시 라인은 아예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문이 좀 더 잘 드러나고 열분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오, 좋았어. 두 번째로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또 다른 점은 칼날을 좀 더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자석이 더 이상 칼날에 붙지 않더라도 WU2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담금질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번보다 열을 더 가하며 내내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제발 불 붙지 마라. 제발 불 붙지 마라. 제발 불 붙지 마라. 만약에 팅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거야. 차고에 창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번째 담금질 후 뜨임 처리까지 마쳤으니 이제 곧게 펴줄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담금질 후에 칼날이 꽤 많이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425도에서 두 번째 템퍼링을 마친 뒤 바이스로 가져가서 3지 스트레이트닝 지그를 사용해 최대한 곧게 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바이스를 최대한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칼날이 반대 방향으로 많이 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하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대문자 아이처럼 아이빔 같은 모양이 보였거든요. 저는 하문에서 그런 걸 못 봤고 그게 탈탄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말을 했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한 번만 더 줄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줄로 테스트해서 전체 날이 단단하고 등 부분이 부드러운지 확인한 후 모루로 가져가서 이 카바이드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코로나트 가미코에서 받은 이 망치로 칼날의 약간의 힘을 바로잡았습니다. 삼지직으로 전체적으로는 폈지만 완벽하게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칼날이 펴졌으니 어깨를 칼등 쪽으로 갈아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날쪽 어깨는 갈아냈지만 칼등 쪽은 아직입니다. 어깨 부분이 직각이 되게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0도 지그를 사용해서 어깨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확인했습니다. 배고파요? 어떻게? 이 시점에서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전체 날이 단단해요. 그런데 이 하문은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싫어요. 이건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다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그건 통과할 거예요. 일반인의 눈에는 통과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엔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를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카메라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작업했어요. 칼날을 손으로 샌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뭔가 애매하게 괜찮아서 그냥 새로 시작해서 새로 만들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만들 때는 첫 번째보다 모든 걸 더 잘했어요. 등 부분의 베벨도 단조했고 완벽한 디지털 테이퍼도 만들었고 완전히 곧았고 모든 게 더 좋아졌어요. 세상에, 여기 보면 완벽한 정도로 휘어져 있고 이게 첫 번째 것과 비교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와 같이 3번 분림을 완료하고 산화물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시 담금질 준비를 했어요. 제 얼굴 표정만 봐도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이 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카타나를 3번 담금질한 게 아니라 사실 4번이나 담금질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포즈에서 만든 두 번째 카타나를 두 번째로 담금질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카타나의 첫 번째 담금질 때는 키를 충분히 달구지 않았고 충분히 담가두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에는 충분히 담가두고 오일도 데웠죠. 곧 보시겠지만 결과가 꽤 좋아 보입니다. 이게 엔마 하면 떠오르는 하모니입니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한 게 정말 기쁩니다. 이제 현장 학습 시간입니다. 목록에서 첫 번째 가게는 홈디포였습니다. 저는 염화 제이처를 위해 더 긴 PVC 파이프가 필요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피트밖에 안 되고 제 카타나는 대략 2.5피트 정도 되거든요. 10피트짜리만 살 수 있어서 거기 직원분의 톱을 빌려서 3피트 길이로 잘랐어요. 그래서 3피트짜리 한 개와 10피트짜리 한 개를 갖게 됐죠. 이게 왜 $17 나죠? 다음 목록의 가게는 AZ 메탈스였습니다. 엔마의 가드로 쓸 큰 황동판이 정말 필요해서 여기 와서 좋은 황동판을 구했어요. 여기서 또 산 것은 정말 저렴한 자투리 금속들과 시트 강철이었어요. 이걸로 제 대장간에 사용할 흉후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간 곳은 우드워커 소스라는 가게였어요. 엔마를 보면 손잡이가 보라색인데 저는 보라색 나무가 없어서 거기서 퍼플아트를 찾으려고 갔죠.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가게 사장님도 만났어요.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됐고 퍼플아트 좋은 판재를 고르는데 도와주셨어요. 저는 대부분의 재료를 온라인으로 구하는 나이프 메이커라서 목공 창고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견학이 끝났으니 엔마의 피팅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작업할 것은 히바키입니다. 히바키는 칼날 바로 아래에 들어가는 구리 스페이서로 가드에 맞닿는 부분이에요. 히바키는 전통적으로 구리로 만들어져서 저도 구리로 만듭니다. 방금 보신 것은 제가 크로스핀 해머를 사용해서 두꺼운 구리판에 양쪽을 두드려 펼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망치질을 하면 그 이후로는 망치로 쳐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토치로 가져가서 붉게 달궈질 때까지 가열한 다음 물에 담급니다. 이렇게 하면 구리가 부드러워져 망치질로 양쪽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리는 작업 중 금방 단단해져 계속 가열해 물에 담가야 했고 한 조각을 위해 실제로 10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이제 구리가 적당한 두께가 되었으니 포스트바이스로 가져가서 깊은 우자 형태로 구부리기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이 작업은 중앙의 두꺼운 부분이 정중앙에 위치해야 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꺼운 부분은 칼날 등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구리가 꽤 탄성이 있었는데 이전 사이클에서 제대로 풀림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원래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바키의 장점 중 하나는 각 하바키가 저마다의 카타나에 딱 맞게 제작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카타나가 각각 다른 형태와 약간씩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바키도 그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탱을 가열해서 히바키를 탱 위에 두드려 끼울 때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만든 두 번째 히바키입니다. 첫 번째 히바키는 블레이드 쇼에 가져간 탄토를 위해 만들었는데 히바키 하나 만드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바키를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정말 보기 흉하지만
점점 나아질 겁니다. 칼날이 거의 최종 연마 단계에 도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타나의 연마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카타나의 연마 과정을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루할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사실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린다면 이 영상이 2시간짜리 영상이 될 만큼 충분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 2시간짜리 영상은 좋은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바키에 대해 잘 보이지 않는 점 중 하나는 등 부분이 두꺼운 부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바키 윗부분에 호물줄로 깎아내야 합니다. 하바키 제작의 다음 단계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구리 조각을 줄질하거나 연마해서 탕 앞부분과 히바키 앞부분 사이에 빈 공간에 정확히 맞는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손가락 다칠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작은 것들을 줄질하는 걸 싫어해서 그라인더를 사용하기로 했고 쐐기 모양으로 연마했습니다. 구리를 연마하면 금방 뜨거워져서 연마 시간보다 식히는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잡기로 했어요. 이게 충분히 작은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험 삼아 한번 맞춰볼게요. 운이 좋으면 이게 통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이 히바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확실히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탕과 블레이드가 만나는 어깨 부분에 완벽하게 맞아야 하고 또 탈부착이 가능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걸 납땜해 봅시다. 아, 맞다. 전에 말 안 했는데 저 구리 쐐기는 히바키 자체에 납땜해야 해요. 전통적으로는 은납으로 했지만 이틀 안에 은납을 구할 수 없어서 구리나 황동 또는 다른 합금에 사용할 수 있는 무연납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쐐기 위에 납 2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액체 플럭스를 발랐어요. 다음으로 토치를 사용해서 전체를 화씨 400도에서 500도 정도까지 가열했습니다. 납이 쐐기와 히바키 사이의 빈 공간에 스며들며 녹는 걸 보고 적정 온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붙인 다음에는 뒤집어서 약간 더 가열했고 그 틈에 납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쐐기가 바로 빠질 수 있어서 온도를 너무 높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히바키에 납선을 넣을 때 녹을 정도로는 충분히 뜨겁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 처음 탄토를 만들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한 번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도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히바키가 영구적으로 납땜되었으니 그라인더로 가져가서 모든 면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쐐기가 위까지 닿지 않아 빈 공간이 필요한데 실수로 그 공간을 납으로 채웠어요. 이제 납을 녹여 제거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히바키가 완성됐으니까 모든 면을 연마할 시간이에요. 히바키의 중요한 점은 밑부분이 윗부분보다 더 두꺼워야 하고 칼등의 베벨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히바키를 카탄에 끼웠다가 빼고 조금씩 재료를 깎으면서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아마 12번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확실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완성된 히바키와 시작 재료를 나란히 두었어요. 다음 해야 할 일은 가드 만들기였습니다. 엠마는 정말 독특하게 생긴 가드를 가지고 있고 두께도 꽤 두꺼워요. 그래서 에이지 메탈스에서 8분의 3인치 두께의 황동 조각을 구입했고 그걸 올바른 모양으로 갈아낼 계획이었어요. 칼날, 체크 표시, 히바키도 만들었고
세판은 아주 쉽죠. 츠바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칼날을 잘라낼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게 구멍처럼 보일 거예요. 보기 흉한 구멍이죠. 칼날은 2파운드. 그리고 이 가드 재질은 거의 2파운드입니다. 이제 저는 3개의 원을 정사각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3개의 원을 그려 넣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해봤으니 이제 실제로 그 도안을 황동판에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도면에서 원이 위치한 거리에 따라 선을 긋고 그 선을 황동판에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기를 바랐죠. 아래쪽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그건 분명히 알았어야 했어. 삼각형이 만약 이 두 개가 여기 사이에 딱 맞게 들어가야 한다면 당연히 1.75가 되는 거죠. 그건 계획된 거였어요. 있잖아요. 아마 이게 너무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적절한 드릴 속도를 검색하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3개의 구멍을 모두 뚫고 카운터 싱크도 끝냈으니 이제 손잡이 부품으로 넘어갈 차례였어요. 이제 손잡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카타나 손잡이가 포플러 같은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엔마는 보라색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플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퍼플아트 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처음 한 일은 약 1피트 길이의 판자를 자르는 것이었고 그걸 길이 방향으로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2개의 조각이 생겼고 그걸 샌드위치처럼 맞대어서 칼날의 탕 부분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이 최대한 평평해야 했어요. 만약 휘어진 상태에서 본드를 바르고 붙이면 그 압력 때문에 나중에 접착 부위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4, 5년 뒤에 분해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 2개의 손잡이 블록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목공 기술이 필요하지만 저는 목수가 아닙니다. 탱의 윤곽을 먼저 파내고 그 다음에 탱의 정확한 음각을 끌로 파내야 해요. 그리고 그게 딱 맞아떨어져야 하죠. 이 나무 정말 단단하네요. 아, 이런.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고 손잡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저는 2 조각을 얇게 만들고 실제로 프레임 핸들 나이프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에폭시로 고정하면 완벽하게 깎았을 때처럼 딱 맞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가운데 섹션이며 양쪽에 나무 블록 2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조립이 쉽고 헐겁지 않은지 맞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중 하나는 나무가 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무를 반으로 자르면 그 2 조각은 서로 다른 정도의 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일은 마치 칼을 다루듯이 나무를 가열해서 구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중심부가 거의 완벽하게 곧게 펴졌으니 마무리로 맞춤 작업을 하고 그걸 2개의 샌드위치 빵 조각, 뭐라고 부르든 간에 거기에 접착할 시간이었습니다. 3 조각을 손잡이에 맞춰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도 타이트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지자 저는 타이트본드 3를 사용해서 3 조각 모두에 접착제를 듬뿍 바르고 클램프로 고정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작업에 가장 안 좋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이게 제가 목수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손잡이 블록을 접착해 클램프로 고정했으니 이제 세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타네는 2개의 세파가 있으며 하나는 히바키 아래, 다른 하나는 손잡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얇은 황동판을 준비해서 칼날 모양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린 다음 실톱을 사용해서 내부 대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야, 이제 정말 작은 다이아몬드 파일을 사용해서 이 부분이 탕에 완벽하게 맞도록 엄청난 시간을 들여 다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가드 슬롯을 다듬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탕에 끼워지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탕의 모양과 똑같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처럼 직사각형이었다면 앞뒤로 흔들렸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첫 번째 세파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걸 다른 부품의 윤곽선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멋져요. 하지만 탕이 점점 가늘어지니 너무 믿을 수 없고 따라서 들어가는 부품도 점점 작아져야 해요. 그래서 슬롯을 모두 갈아낼 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어요. 좋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몰랐던 건 세파 만드는 게 쉬운 부분이었고 가드에 슬롯을 가공하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였어요. 세파는 약 1.6mm 두께였지만 가드는 9.5mm 두께에다가 전부 단단한 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갈아내고 탕에 딱 맞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겉보기엔 몰랐겠지만 슬롯을 탕에 맞게 갈아내는데 5-6시간이나 걸렸어요.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지 않은 이유는 6시간 내내 같은 작업만 반복하니 타임랩스로도 지루해 보이기 때문이죠. 1파운드 12온스네요. 원을 갈아낸 다음에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볼게요. 제시, 너 재료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어. 그냥 다 갈아서 먼지로 만들어서 그라인딩 버킷에 넣고 있잖아. 맞아요. 저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사실 이 퍼플 벨트가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걸로 카타나 2자루를 거칠게 갈았는데도 프로파일을 대충 잡고 나서도 이 황동을 갈아낼 만큼 충분히 날카로웠어요. 프로파일을 잡은 다음에는 샌더로 가져가서 표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1파운드, 이제 손잡이 부품들을 거의 다 거칠게 다듬었으니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할 시간입니다. 카타나는 평면 연마되지 않습니다. 카타나는 볼록하게 연마되며 날끝이 제로 그라인드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일은 400그릿 아토마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해서 날이 제로 엣지로 모이도록 연마한 것입니다. 날을 제로 그라인드로 만들고 확실히 저를 벨 만큼 날카롭게 만든 후 손 샌딩 스테이션으로 가져가서 칼날 전체를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실제로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전체를 샌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칼날 앞부분과 뒷부분을 양쪽 모두 손으로 샌딩해야 했습니다. 이 칼날을 손으로 샌딩해야 할 곳이 4군데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칼끝만 연마해서 요코테 라인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 하는 게 확실히 숫돌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래도 꽤 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칼등 베벨 부분을 손으로 연마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날카롭고 선명해야 하며 실제로 무언가를 자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일은 줄을 사용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중앙에 오고 완벽하게 선명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몬 블레이드의 전통 수작업 샌딩을 150, 400, 600방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600방 샌딩 마감, 이 하몬을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600방 샌딩은 하몬에 질감을 더해주고 완전히 반짝이지 않아 마음에 듭니다. 전체 칼날을 600방으로 충분히 손 샌딩한 후 작업용 천으로 감싸고 손잡이 부품들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잡이 블록을 다듬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접착한 나무 조각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카타나 손잡이보다 훨씬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나무를 많이 깎아내고 샌더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형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잡이 곡선이 애니메이션과 거의 같게 나오길 원해 주요 참고 자료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을 때인 것 같아요. 카타나는 사실 어떤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고 손잡이 블록에 딱 맞게 끼워지고 한두 개의 대나무 핀으로 고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무 블록이 탱의 최종 위치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만약 위치가 어긋난 상태에서 핀을 꽂으면 모든 것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구멍을 뚫은 후 탕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레임 핸들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핸들 내부의 단면이 실제로는 탕과 맞지 않는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 위에 바셀린을 바르고 에폭시를 섞어서 핸들 안에 부은 다음 다시 탕에 끼웠다가 에폭시가 약간 끈적거릴 때쯤인 4, 5시간 후에 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탕에 잘 맞는 핏이 완성됩니다. 이제 핸들 블록은 샌딩과 오일링만 남아 거의 완성됐으니 두 번째 세파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와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부사항으로 지루하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이제 핸들 부품들이 거의 완성됐으니 블레이드에 하몬을 애칭할 차례입니다. 저는 염화철과 물을 일 때 5비율로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더 진하게 썼지만 하몬 작업엔 농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일반 주방 세제와 스펀지로 칼날을 아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혼합물에 2분 30초 동안 담갔습니다. 2분 30초가 지나고 나서 칼날을 꺼내서 모든 염화철을 씻어냈고 그 다음 손 샌딩 작업실로 가져가서 5000방 사포로 어두운 산화물은 모두 닦아내고 애칭된 등 부분만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몬을 강철 속에 갇힌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애칭과 폴리싱을 2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네는 은은한 하몬이 더 멋져 보여서입니다. 대비가 너무 강하면 원래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칼날이 거의 완성되었으니 손잡이 부품들을 모두 연마해서 최종 조립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퍼로 연마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 연마용 실이 히바키에 걸리면 방 안으로 날아가서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바꿔 그라인더에 더 고운 연마 벨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퍼플아트 손잡이를 손으로 사포질할 시간입니다. 퍼플아트의 특징은 사포질을 더 곱게 할수록 오일을 바를 때 색상이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150방 사포로 시작해 400, 600방을 거쳐 마지막엔 1500방 사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나무 조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부러 컬이 많은 것을 직접 골랐습니다. 이 컬은 촘촘한 선들로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손잡이를 손으로 다듬는 작업이 끝난 후에는 손잡이 위에 꽃처럼 보이는 장식을 추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애니메이션에서 장면마다 다르게 보이는 엔마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튀어나와 있고 또 어떤 때는 각각의 꽃이 피 보이기도 하죠. 저는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해서 약간만 안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잡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있던 것은 매번 손잡이에 어느 방향으로 장식을 올릴지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긁어서 표시하고 180도 돌렸을 때도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제가 아주 얕은 홈을 만들 때 쓰는 도구는 드레멜 마이크로에 다이아몬드 벌을 끼운 것입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도구라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용 초강력 순간 접착제인 점도가 아주 높은 시아누 아크릴레이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잘 붙어 있을 걸 알았어요. 실제로 힘을 가할 일도 없고 몇 번 만져도 떼어낼 만큼의 힘은 없을 거예요. 이 꽃들에 좀 더 깊이감을 주기 위해 삼각형 줄을 사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갈아냈어요. 이렇게 하면 각 꽃잎이 더 둥글고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꽃장식을 끝냈으니 이제 가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가드는 거의 90도 각도였고 손에 쥐면 손등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업대 각도를 조절해 옆면에 멋진 챔퍼를 만들었어요. 사용자의 손을 파고들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시간이에요. 엠마는 손잡이를 감싸는 금색 고리들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장면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중 하나죠. 어떤 장면에선 나무에 박혀있고 다른 장면에선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튀어나온 게 더 멋져 보여 이 금색 끈을 엠마 손잡이 두 군데에 감았어요. 위치는 카타나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전통적인 카타나 손잡이에는 항상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감긴 비단이 있지만 엠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색 끈을 사용하기로 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끈으로 작업하는 게 정말 만족스럽고 또 멋있어 보여서 좋아하거든요. 꽤 괜찮아 보이네요. (3주간의) 긴 작업과 수많은 실패 끝에 이 제작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타나를 만드는 과정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여러분께 엔마를 선보입니다. 엔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의 날만 쓰면 됩니다. 카타나는 제로 그라인드였지만 엄밀히 말해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3000방 스웨이로 숫돌로 칼의 마지막 날을 세우는데 30분을 썼습니다. 좋았어. 아, 제 바이스가 이제 젖었어요. 그건 팔다리도 자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